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8K TV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까지 상상만 했던 일들이 오늘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 IT쇼 CES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술을 통한 경험, 우리의 상상은 어디까지 실현될 수 있을까요? 김지연 SK 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매년 CES 참석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보는 건 좀 색다를 것 같아요? 너무나 환상적이죠. 네. 예, 남들이 일상에서 내다볼 네. 수 있는 기술을 1년, 또 네. 길게는 한 3년 정도 미리 내다보니까 네, 앞으로 네. 벌어질 수 있는 미래 기술의 변화, 또 비즈니스의 기회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직 가보질 못했는데 현장 분위기 저도 참 궁금합니다. 우리 정인아 기자, 우리 CNBC의 정인아 기자 리포트를 좀 잠시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공처럼 생긴 인공지능 로봇이 사용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따라다니며 명령을 수행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CES에서 선보인 가정용 AI 비서 로봇입니다. 이동을 하며 집안 곳곳을 모니터링하고 스마트폰과 TV와 연동돼 다양한 홈케어 기능이 가능합니다. 기존 인공지능 스피커가 설치해둔 곳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이처럼 이동식으로 해결했습니다. Designed to make your life just a bit easier. Bali, say hi to the audience. 삼성전자는 또 맞춤형 헬스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어러블 보조 로봇 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반영한 아바타가 머리 스타일과 옷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자신만의 최상의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LG전자가 공개한 인공지능 증강현실 제품입니다. 화면이 천장에서 커튼처럼 내려오는 롤러블 TV, 커피를 내려주고 설거지를 해주는 로봇 팔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로봇을 통해서 복잡하고 힘들고 반복적인 일들은 맡겨놓고 사람은 좀 더 존중받고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경험과 환경을 제공해주는 미래의 첨단 기술들이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지금 방금 저 삼성전자의 반려 로봇도 네. 봤고요. LG 거도 봤는데 제가 앞서 그 현대자동차의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언급했는데 이제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시대 이게 뭐 현실로 좀 다가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현실로 한층 다가온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버라는 회사가 택시 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택시는 기존의 자동차거든요. 네네. 근데 도심이 워낙 붐비다 보니 기존 네네. 자동차만으로는 트래픽을 해결할 수가 없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버와 현대가 같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 2년 안에 상용화되기는 어렵고 상용화가 혹시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 현대자동차 말로는 한 네. 2028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8년. 예, 근데 기술적 이슈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네네. 규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크죠. 아무래도 정부 규제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 정부와 일을 함께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같은 경우도 아마 정부하고 그런 논의가 필요할 거고요. 네네. 그 현대자동차 말로 2028년 정도 시도되는 건 한국이 아니라 뭐 네. 다른 나라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거기서 나온 얘기로는 네. 다른 국가에서 시도를 하면서 아무래도 네. 규제 이슈가 풀리면 좀 더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겠네요. 공감합니다. 네. 자, SK는 이번 CES에서 새로운 기술을 뭐 선보일 예정이라는데 어떤 건가요? 예, 작년에 SK도 CES에 참여를 했는데 올해 네. 훨씬 더 큰 규모로 참여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네.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5G 기술, 5G, 그 기술을 그 8K 삼성전자 TV하고 연동을 해서 네네. 그 세로 TV라고 삼성전자 TV가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TV가. 예, 세로였을 때 TV로 그냥 기존의 방송만 보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콜라라고 네.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고요. 네. 기타 뭐 AR이나 VR과 같은 기능과 연계된 콘텐츠 네. 스트리밍 서비스들, 네. 더 나가서는 자동차 쪽과 연계되어서 네. 5G를 자동차와 결합해서 네. 자동차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TV의 새로운 기능이 되는 데는 SK의 5 기술이 필수겠네요. 예, 5G와 엣지 네.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필수적이죠. 네. 지금 저희가 앞에 그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이 이제 우리 시간은 내일 새벽 이제 CES가 개막을 하는데 기조연설을 했어요. 4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험의 시대를 강조했는데
이 경험의 시대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CES는 네. 전 세계 가전기기 제조업체를 위한 쇼거든요. 네.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많이 네. 변화되고 있는 것이 네네. 기술은 사실 도구일 뿐이죠. 네. 정작 중요한 건 사용자들의 경험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이 제조업체로서 그동안 기술, 스펙 네. 이런 경쟁을 해왔다면 네. 올해 CES 기조연설을 통해서 네. 실제 삼성전자의 수많은 신기술들을 사용자가 어떻게 경험하고 거기서 사용자의 어떠한 밸류, 즉 가치가 만들어지는지에 앞으로 주목하겠다라는 점에서 네. 시사점이 꽤 클 것 같습니다. 네, 상당한 반향이 있었겠네요. 김현석 사장의 기조연설 경험의 시대. 앞으로 기업들도 많이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서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도 보면 발리라고 하는 네. 움직이는 로봇이 나오죠. 반려 로봇. 예, 맞습니다. 아, 네. 예. 국내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예, 아직 좀 시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고 네, 아직 네. 상용화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김 사장이 움직이니까 그 발리 로봇이 쫄래쫄래 따라다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좀 상당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 네. 기존의 일반적인 AI 로봇들은 네. 움직이지를 않고 네. 대개의 경우에 스마트 스피커의 형태로 존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발리라고 하는 로봇은 나를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화면이 저렇게 나오네요. 네. 네, 네. 또한 아, 중요한 그렇군요. 거는 네. 내가 말하는 명령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네. 자동으로 본인이 움직이면서 내 동선을 파악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가전기기들을 인식해서 네.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네. 자, 우리 이 기술을 통한 경험의 시대 이제 김현석 사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미 우리 삶에 상당히 많이 녹아들었어요. 결국 이게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큰 기여를 한 게 아닐까요?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폰 이전에 휴대폰이라고 있었죠. 네. 삼성전자 애니콜은 뭐 할 때 쓰는 기계죠? 뭐 전화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뭐 할 때 씁니까? 전화는 이제 다양한 주변 기기와의 소통이랄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택시도 부르고요. 네. 예약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배달도 시키고 네. 심지어는 금융 서비스 결제까지도 그렇죠. 가능하거든요. 네, 네. 즉 스마트폰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휴대폰의 사용자 경험을 확대했죠. 네. 예, 마찬가지로 향후에 앞으로 5G나 블록체인, AI 이런 네. 최첨단 기술들은 사용자에게 이렇게 과거의 기술로는 제공하지 못했던 경험들 네.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의 기술이 그런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요즘은 또 스마트 홈 시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가전이 스마트화된다. 스마트폰은 알겠는데 가전이 스마트화된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네. 크게 가전기기의 스마트홈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3단계로? 같아요. 네. 1단계는 원격 제어. 원격 제어. 멀리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제어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원래 뭐 텔레비전을 조작하려면 리모컨이 필수적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건 집에서만 쓸 수 있죠. 네, 네. 하지만 바깥에서도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네.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조작하는 형태의 네. 1단계가 있을 거고요. 원격 제어. 네, 네. 2단계는 개인화. 맞춤형 개인화가 있을 겁니다. 네. 사용자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네. 그 사용자의 평소 사용 습관 같은 걸 분석을 해서 작동하는 형태. 네. 예를 들면 집에서 나가서 퇴근하면서 가까워지는 동안 자동으로 집안에 있는 온도가 최적화된다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집으로 접근하면 그 가전기기가 다 알아서 우리 주인이 오는구나. 좀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개인화하고 맞춤형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3단계는 기기들 간의 상호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집안에 있는 가전기기들이 네. 사람의 개입 없이도 네. 상호 연동되어서 네. 자동으로 조작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가 동작하려고 하면 당연히 창문이 닫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공기청정기가 동작을 하면 네. 주변에 있는 사물들, 즉 문에 메시지를 보내서 문을 닫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그게 이루어진다 이건가요? 맞습니다. 아, 물건과 물건의 통신이네요. 그렇죠. 그죠? 사물통신이라고 네, 사물통신. 하죠. 아. 예. 그리고 원격 제어, 개인화, 기계 연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 홈의 이 스마트화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까? 이번 CES에서 선보일 기술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향점은 3단계가 당연한데 네. 아까 그 삼성전자의 발리 같은 경우만 해도 3단계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현재의 기술은 네. 1단계와 2단계 초반인데 그건 이제 반자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반자동. 예, 예.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작동 명령을 내려야만 움직인다 이런 차원인가요? 반자동?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존과는 달리 네. 기존에는 한 번에 하나씩 명령을 내렸다면 네. 지금 현재는 몇 가지의 루틴을 네. 짜고서 그 루틴을 짠 거를 직접 AI한테 명령을 내려서 네, 한 네. 번에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걸 반자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가 현재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 반자동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 발전으로 이제 자동화가 될 텐데 어디까지 이런 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데이터가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 데이터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간에 쌓이게 되고요. 네. 클라우드에 쌓인 그 공간들은 AI와 함께 만나서 네, 네. 가전기기를 평소 소비자가 어떻게 작동시키고 네. 그걸 어떤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지를 밸류를 추적을 해서 네. 그거에 맞게끔 자동화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일종의 자동화를 위한 AI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네. 사물 인터넷에 클라우드에 쌓인 데이터가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AI 기반 기술이 결국 스마트 홈에 고조화되는데 결정적인 기술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의 그럼 AI 기술과 이번 CES 나올 AI 기술들이 기업별로 어떻게 지금 진화가 되고 있나요? 모든 것들이 다 앞서 설명드린 클라우드 기반의 네. 데이터와 AI 기반으로 구현이 네. 되고 있는데 네, 네. 사실 이 스마트홈 플랫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수많은 데이터들의 조합이거든요. 네, 네. 즉 삼성전자 디바이스가 삼성전자 디바이스끼리만 대화를 하고 네. LG전자 디바이스가 LG전자 디바이스끼리만 대화를 하면 확장성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완전 자동화. 집안에 네. 있는 모든 사물이 삼성전자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기술은 갈라파고스 군도처럼 네. 사실은 폐쇄적이죠. 이게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되고 오픈 네. 플랫폼화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완전 자동화가 돼서 사물 간의 통신이 되고 이 AI를 통한 이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자동화가 완전히 성숙이 된다 그럴 때 우위에 서는 업체들은 대부분 큰 회사들일 텐데 맞습니다. 이 뭐 통신사 또는 가전회사, 뭐 테크 기업들일 텐데 우리 스타트업들은 이런 낄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AI 플랫폼은 네. 거대한 하나의 플랫폼 네. 규모이기 때문에 네. 일반 중소 제조업체가 네. 그 플랫폼에 뛰어들기는 어렵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대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삼성이나 LG와 같은 제조업체나 혹은 통신사, 네. 더 나아가서는 인터넷 기업,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나 아마존 정도가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네. 사업에 기회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시장에서도 결국은 중소제조업체들이 AI와 관련된 솔루션의 사업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중소제조업체들에도 기회가 있다. 예. 우리 국내 그런 중소제조업체들에도 조금 잘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좀 소개 이번 좀. CES에 네. 이제 참여한 우리 국내 스타트업이 작년 대비 2배로 늘었거든요. 아, 2배로. 예. 네. 유레카라고 하는 존이 있는데 네. 그 존에 가게 되면 미국, 프랑스에 이어서 네. 한국이 3위입니다. 이번에 참여한 게. 유레카존에.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뭐 AI나 스마트홈 다양한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는데 네. 그중에 제가 눈여겨봤던 업체는 네. 네오사피엔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오 사피엔스. 사피엔스 어떤 예. 회사입니까? 이게 AI를 통해서 특정인의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제작해 주는 겁니다. 특정인의 목소리를 흉내낸다. 뭐 예. 유명인사의 목소리 맞습니다. 뭐 그런 건가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연예인이다. 목소리를 내어서 네. 그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아, 직접 네네. 대화를 할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가전기기든 스마트 네. 스피커에 탑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친숙한 형태로 기계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친숙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게 스마트홈 가전기기를 다룰 때 또 네. 동작시킬 때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또 다른 뭐 국내 스타트업들 주목되는 회사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국내 업체 중에서 비트센싱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비트센싱? 있거든요. 네. 예. 그건 어떤 회사입니까? 그건? 그 앞서 우리 플라잉카 이야기하면서 네. 이 스마트 시티 안에 모빌리티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앞으로 주목할 산업 네.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비트센싱이라는 회사는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인데 레이더. 네. 레이더를 통해서 현재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트래픽, 네. 더 나아가서 속도, 네. 방향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네. 도심에 있는 관제 시스템을 제공할 때 아주 필수적인 솔루션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아, 그럼 아까 얘기한 현대자동차의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 뭐 플라잉카라고 하는 네. 그거 기술의 필수적인 거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그런 플라잉카가 이동하거나 그럴 네. 때 당연히 네.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네, 트래픽이나 이런 걸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그런 경우에 이런 레이더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센서가 되겠죠. 네. 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다 CES에 출품을 했는데 우리 스마트홈 얘기를 했지만 이제 스마트홈이 스마트 시티, 더 스마트화된 도시로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스마트 시티의 개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홈처럼 네. 도시가 똑똑해지는 거죠. 도시가 똑똑해지려고 하면 네. 도시 안에 있는 안전이라든가 도시에 네. 있는 각종 관제 시스템, 교통 시스템이 네. 훨씬 더 자동화가 돼야 되겠죠. 네. 스마트홈에서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AI였죠. 네.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자동화고요. 네. 자동화된 형태로 도시를 관리하고 관제하려고 하면 네. 도심 곳곳에 있는 센서를 달아서 네. 그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도시 내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AI이고 도심을 이동하는 자동차와 같은 모빌리티 기술이겠죠. 이번에 뭐 서울시가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직접 가서 뭔가 좀 선을 보이는 거죠, 그 스마트 네. 시티에 관해서. 네, 스마트 네. 시티나 뭐 AI와 관련된 네. 기술 스타트업과 함께 나가서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일즈도 하고 네. 또 관련된 기술이나 또 합의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자, 우리 시간은 내일 이제 공식적으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개막을 하는데, 혹시 김 의원님이 좀 특별히 주목하는, 아직 이제 공개는 안 됐는데 뭐 그런 기술 같은 것 좀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뭐 사실 네. 그 CES를 두고 네. 보면 한 2년, 3년마다 주제들이 이렇게 네.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AI가 큰 주제였기도 작년에도? 하고 네. 재작년부터 스마트 시티라든가 뭐 디지털 헬스케어나 네.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올해 가장 주목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네. 결국 AI가 단순 기술로 그치지 않고 네. 우리 사용자가 일상 속에서 네. 손쉽게 AI를 이용해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진화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네. 그래서 AI가 모든 사물에 들어가서 네. 이제 앞으로는 지능형 사물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네. 것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SK 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향한 보복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중동의 병력을 추가 배치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는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선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요동치는 국내외 시장 동향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잘하셨습니다. 김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이란과 미국의 갈등 터질 게 터졌어요. 결국 그동안 긴장이 심했잖아요. 네. 오늘 그 정부가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어제 네. 또 긴급 경제장관회도 했다는데 네. 오늘 뭐 회의에서 혹시 무슨 뭐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이런 갈등에 대해서? 결국 이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 하는 네. 거고요. 말 그대로 네. 비상사태다라는 것을 네. 진단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교민 안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안보, 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원유 수급 그렇죠. 이것을 이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비축량 확대, 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더불어서 금융 안정, 네. 거시경제 안정 이런 전반에 걸쳐서 이제 네. 토론을 했고 네. 그것에 관한 이제 말 그대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서 네.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액션 플랜까지 고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뭐 그 이란이 어떤 보복 조치를 해가지고 네. 원유 공급이 확 준다면 걱정할 네. 텐데 뭐 비상 조치 중에 어떤 게 정부가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네. 게 이제 민간이 갖고 있는 네. 비축량, 비축량. 그리고 정유업계와 협력해서 네. 말 그대로 원유의 수입 그리고 도입선을 확보해 나가서 네. 결국 이 주로 이제 이란발, 이 네. 중동발 원유 말고 그 밖의 원유를 좀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조치, 이런 조치들을 이제 마련해 나가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도 지금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네네. 지금 한미 동맹 차원에서 파병을 또 해야 되고 네. 또 이란과 교역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 네. 이번 사태로 조금 어떤 방향성이 확 잡힐까요? 어떨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네.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확전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결국 이제 중동 국가 중에서도 친서방 국가들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 국가 어떤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 굉장히 모호한 그런 네.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네. 이제 강대국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그 제스처를 취하기 어려운데 결국 이제 이런 전쟁으로의 확전이 되는 과정에서 네. 우리나라로의 어떤 타격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을 좀 펼치는 것이 가장 지금선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비축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현재 비축량 지난 11월 기준으로 네. 봤을 때 2억 배럴 정도의 비축량을 갖고 있는데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네. 풀면 된다 예, 그런 거죠. 지금으로서 네. 이제 단기적인 충격은 없지 않겠느냐. 네. 이게 한 네. 우리나라 경제 규조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비축량이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은 좀 없대. 어쨌든 네. 이게 말 그대로 3차 세계대전으로 불거지거나 할 그렇게까지 때는 가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그렇게 네. 갈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을 좀 네.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그 솔레이마니 사망이 지난 금요일이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는 것은 유가 동향인데 네네. 그때 유가가
폭등을 해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네. 오늘까지 사정, 좀 네. 유가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국제 유가 그래프를 함께 CG로 네. 제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 보시면 브렌트유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1월 2일까지는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기 흐름인데 중장기적으로 봐도 이제 오히려 저유가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네. 2일 이제 미 이란 공습이 이어지면서 폭등했고 그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네. 현재까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보나 WTI로 보나 모든 이제 3대 유가 모든 걸 봐도 네. 두바이도 나오죠. 모든 그 가격 자체가 국제 유가 가격이 최고점을 향해서 이제 네. 움직이고 있는 흐름 이런 네.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의 사건 이후에 이제 어제가 월요일이었고 네. 이제 오늘은 화요일인데 아직 네. 국제 시장의 시세가 지금 오늘 7일권은 없는데 네. 어제 폭등했다가 조금 떨어졌다는 그런 네, 네. 뉴스가 있던데 사실 맞습니다. 네. 우리 그 지난 작년 9월에 네. 그 예멘 반군이 사우디 유전을 포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올랐는데 그때와 네. 좀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좀 비교해야 될 네. 것은 네. 이제 사우디의 원유 네. 재고량 그리고 네. 산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좀 비교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이란하고 사우디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산유국 사우디가 뭐 순위에서 사우디가 워낙 압도적으로 1위죠.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사우디와의 어떤 전쟁 가능성 이런 것들은 세계 국제 유가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네.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이란은 그만큼 좀 작고 이미 한국에게도 네. 대이란 경제 제재가 이미 발동됐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입 못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이미 이란으로부터 어떤 수입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원유도 이란에서 못 들여오잖아요. 못 들여오고 있죠. 네. 지난 5월부터일 겁니다. 지난부터? 2019년 5월부터. 네. 그런 것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네. 미국의 이 경제 제재 발동에 따라서 이란과 교육이 좀 작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와의 상황은 네. 뭐 산유국 수준이나 아니면 이런 현재의 미국과의 관계, 경제 제재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교할 네. 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사우디가 중동에서 원유 생산 면에서는 큰 형님이라면 이란은 그렇죠. 좀 예. 작은 동생이니까 작은 동생급입니다. 거기서 생기는 변동은 아직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폭등을 했단 말이죠. 예, 예. 그렇게 되면 네. 당분간 그래도 지금 긴장감이 계속될 테니까 네네. 아직 보복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네. 유가는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지 않겠어요? 결국 이제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시나리오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전개될 뭐 몇 가지 시나리오가 좀 예, 있습니까? 시나리오는 네. 이제 크게 네. 이제 최악의 상황과 뭐 네. 최선의 상황 네.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 네.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전쟁은 그림자 전쟁에 불과합니다. 네네. 세계 주요 IB 뱅크들이 이제 섀도우 워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네. 그림자 그림자 전쟁. 그림자 전쟁이 펼쳐지다가 이제 물밑으로 전쟁만 있었던 거죠. 네. 실제 이렇게 도드라지는 네. 두드러진 그런 전쟁은 없다가 네, 실제 네. 전쟁으로의 방향성에 치닫는 그런 과정인데 네. 이게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는 제3차 세계대전까지 불거지면 네. 소위 이제 친서방 중동 국가들과 네. 그렇지 않은 중동 국가들과 이제 갈려면서 네. 어떤 쪽으로 이제 전쟁으로 치닫고 쉽게 말해서 이제 이란이 말 그대로 미국의 주요 자산을 네. 피격을 하거나 네.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차단하거나 네, 네. 그리고 미국의 전면적인 공격 말 그대로 네. 전면적인 공격이 된다면 그럼 그리고 뭐- 전면적인 보복이 된다면 네. 굉장히 불안하지만 지금 국제 유가가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않았던 이유는 네. 전면전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란이 전면전을 보복 공격을 못 할 것이다. 하긴 그렇죠. 트럼프가 뭐 52군데를 폭격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함부로 그래서 못하겠죠. 이걸 이제 비대칭적 보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결국 이제 비대칭적 보복. 미국의 전면적인 이런 네. 공격성 이런 발언들의 만큼 네. 이란이 그만큼 보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네, 네. 조금 소극적인 보복을 많이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주로 이제 우방 그 네. 주요 세력들을 네, 네. 이용해서 네.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자산을 이제 피격을 하거나 네, 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수준의 반격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네. 하면서 이제 국제 유가 반등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긴장 수위도 그렇지만 이제 네. 수요 공급을 볼 때 네. 중동산 원유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내지 3% 그렇죠. 30% 되잖아요. 네네.
비오페크에서 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브라질 이런 생산국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쟁에 불구하고 급등하는 일이 없지 않나. 그렇죠. 수요 공급 차원에서 볼 때는 네. 어떻게 수요도 좀 부진하잖아요. 수요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네. 2019년 한 해 그러니까 네. 경제 성장률이 이제 꺼지면서 네. 원유 수요도 부진했고요. 마치 그렇죠. 반도체 수요도 부진했던 것처럼 네, 네. 전반적으로 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투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좀 미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갔었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때문에 조금 수요도 좀 그렇죠. 부진한 그런 예. 측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업 활동들이 줄고 투자 네. 활동들이 줄면서 네. 결국 이제 원유 수요가 크게 네. 급등하지 않았었고 네, 물론 네. 2020년 한 해에는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아, 작년보다 좀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네. 이미 주요 기구들 주로 네. 저는 EIA 결과를 많이 보는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인가요? 그렇죠. 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에 따르면 네. 어쨌든 이 원유 수요가 좀 늘면서 이제 네. 세계 경제가 반등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올해는 2020년 2분기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올해 2분기부터 유가가 조금 상승세가 보일 그렇죠. 것이다. 그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다가 네. 지금 이런 일이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상승세를 더 자극하게 그렇죠. 돼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승세를 자극할 수는 있는데 급격한 인상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란에서 수입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네. 하지만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네. 한 70%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만약에 네. 호르무즈 해협을 네. 봉쇄하는 작전으로 연결된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 수입에서 네. 중동산 원유가 뭐 3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중동산 원유 수입액의 네.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나라 두려운- 입장에서도 네. 그렇게까지 전개가 되면 우리나라에게도 뭐 아주 타격이 있다고 볼 수 큰, 있는 네, 것이죠.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원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이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환율이 이게 요동을 조금 치는데 우리 원화값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환율이 좀 오르는데 이게 네. 인상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제 유가가 반등하는 그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는 좀 떨어지는 흐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을 보면 네. 결국 이제 중동 불안 이런 국제 정세 불안 이런 것들은 이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거죠. 네. 예, 불확실성이 가중되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네. 안전자산 하니까 바로 금값이 이렇게 치솟는 현상들. 네. 예, 그리고 이제 엔화 값이 또 치솟는 현상. 엔화도 안전자산이고 금값은 그동안 계속 올랐는데 벌써 네. 7년 만에 지금 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데 7년 네. 가까이 상승 네. 그런 거죠? 네네. 네, 국제금값이 뭐 이번 사태로 계속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엔화도 안전자산이고 그러면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 그렇지 않아도 좀 쉽지 않은데 네. 상당히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경제 어떤 그나마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이란 원유 수입이 없었고 그래서 네.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네.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네.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이 흐름이 네. 우리 경제에는 이제 상당히 네.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네. 이런 국제 유가 상승 흐름에 따라서 네. 미국도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아, 현재 미국이? 국제 네, 기구들이 네.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 관점에서 또 중요한 게 네. 우리나라는 이제 물가 상승세에 대한 걱정보다는 네. 저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디플레이션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네. 지금 2019년 물가 상승률이 0.4%에 불과했고 네, 그렇죠. 또 한국은행의 전망은 1.0% 올해 2020년이 네. 그 정도에 불과하니까 목표 한정 물가에 해당하는 2.0%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니까 네. 국제 유가가 반등해서 물가에 주는 영향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물가가 워낙 보고도 있는 떨어졌으니까.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직접적인 큰 충격은 없을 수 있겠다. 그러나 네. 이것이 굉장히 전면전으로 치닫을 경우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있겠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거시경제금융회의도 하고 네. 어제 긴급경제장관 회의도 했는데 네. 그래도 이 유가 불안이 계속될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긴장되는데 네. 지난 2012년에도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이란 문제였죠. 그렇죠. 네, 이번에도 또 이란 문제인데 네. 이번에는 그때와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예, 거죠. 이번에는 그렇게 다른데 네. 결국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을 것이냐 하는 그 시나리오로 간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면전으로 보고 있지는 않죠. 예, 그런 전문가들은 이제 관점에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유가의 폭등, 급등은 네. 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네, 자 중동의 화약고, 이란, 이라크, 미국과의 갈등 문제 우리 김광석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